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진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사 대학에 기독교 상담을 강의해달라는 우리 오 목사님 요청이 있었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근데 워낙 일찍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2달 동안 굉장히 이 강의를 위해서 마음에 긴장이 돼가지고 지금 한 5분 전까지도 계속 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긴장을 하면 사실 그 퍼포먼스에 좀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상담을 정의할 때 이제 보통 흔히 일반 상담, 사실 일반 상담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담과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상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죠? 네. 네. 그래서 그 상담과 이 목회 상담을 뭐라고 차이를 두느냐 하면, 저는 그 일반 상담은 주로 이제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인간을 치료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목회 상담은 사실 2000여 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영혼 돌봄 또는 목회 돌봄에서 비롯된 현대적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등이 이렇게 접합이 되어서 생긴 그런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상담과 목회 상담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목회 상담을 지금까지 주장해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1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학교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가지 딱 주제를 생각을 한 게 경청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말과 대화라는 말, 뭐 다양한 그 이 얘기들이 있겠지만 이제 모든 것이 상담은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3가지인데, 하나는 잘 듣는 거죠. 잘 듣는 것. 2번째는 집중해서 듣는 거죠. 3번째는 소위 말하는 경청입니다. 그 말이 다 같은 말이죠. 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웃음을 선사하려고 한 얘기인데 너무 이 파워포인트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웃을 수가 없게 돼버렸네요. 어쨌든 상담은 경청에서 시작해서 경청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경청, 듣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범사의 유익하고 목적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잘하려면 사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집중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인생에 낭망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푸념을 늘어놔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요즘 상황은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런데 그 만난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예요. 보통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어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잘 들어준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희망을 얻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치유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기억을 보면 참 답이 나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느낌은 이건 놀라운 삶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죠. 위대한 스승 가령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우리들이 그 소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문학가들은 자기 삶이나 남의 삶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 사람들이에요. 기자들도 훌륭한 기자들은 뭘까요? 그냥 남이 써놓은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사의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서 깊이 취재하는 거예요. 심층 취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사가 정확한 보도가 되고 그 기사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 아이들을 상담을 잘해줄 수 있을까? 상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아이의 삶, 12년 동안의 삶이든 6년 동안의 삶이건 20년 동안의 삶이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경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청을 통해서 내담자가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진지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페이지가 넘어가야 될 텐데, 예. 그 이유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기 대상이 되어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심리학자라고 이제 스스로를 평가했던 하인스 코헛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이제 정신 분석가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분에게 관심은 이제 자기예요, 자기. 상담자는 내담자와 자기와 자기 대상이 만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기 대상이라는 말을 뭐 제가 굳이 전문적 용어를 쓰게 된 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좀 유감스럽지만은 이 자기 대상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뭐 다른 어떤 표현을 써도 되겠지만 우선 코하스의 얘기를 들으면 나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인격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균형감을 얻게 돼서 온전한 자기가 될 수 있는 온전한 내가 되었다. 나는 내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준다는 것이죠. 경청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많은 분노, 밑에 깔려져 있고 표현되지도 못하는 감정들을 잘 들어주게 되면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을 때에 이제 뭔가 분노하고 미웃고 자기에게 막 그 괴롭힘을 주었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고 전혀 맺지를 않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나를 위하여 거기에 앉아서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그 감정을 풀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찾아와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뭘 다른 일에 한참 열중하고 있는데 선생님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하고 나를 찾아온 아이가 뭘 원하겠는가? 저 녀석은 맨날 먹을 것만 주면 해결되니까 먹을 거를 얻고자 왔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재미나게 노는데 자기는 이렇게 왕따 당한 느낌이니까 선생님의 관심이라도 받겠다 하고 왔다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나에게 와서 먹을 걸 얻었다. 주의와 관심을 얻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그 아이 존재 자체는 어리고 아직 식견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왔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거기에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아이의 감정과 마음에 깔려 있는 분노나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잘 풀어놓게 해주면 얘는 해소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우리 때때로 보면 선생님들이 좀 자기 중심적이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방해꾼으로 생각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아이가 나를 자꾸 귀찮게 해서 내 일을 이렇게 좀 지연시키는 거로 생각하면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조금 좀 제가 발전된 얘기를 하면 저는
상담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상담을 훈련받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상담자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받겠다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느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고통스러움 무릅쓰고 온 거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정말 환대해주는, 대접해주고 존중해주는 상담가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초보 상담자들에게 나를 상담자로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서 얘기를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참 기쁩니다. 이런 마음을 해야 돼. 꼭 그 말을 입에 발린 공치사로 할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도록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의 상황을 좀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적대감 뒤에 숨겨있는 상처를 듣고 피하고자 하는 태도 뒤에 원망과 진정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게 문장이 좀 길어졌는데, 그런 연약한 심정을 드러내게 하고 그 사람이 말하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제 자기 대상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고통스러워하던 환자나 교인이나 학생들은요, 정신적 산소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이분 얘기하기에 그 정신적 산소, 그 산소라는 게 공기가 꽉 막혀 있을 때 그 산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초창기에 이 폐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산소 없기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됐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더 좀 실감이 나는 얘기 같아요. 정신적 산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줬다?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산소, 생명이 되는 산소를 경험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정서가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자기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상황인 간에 바쁘고 분주하고 모든 사람 생각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면 정서는 메말라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죽어가다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비엔나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카우라는 수용소에서 결국 이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이제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자기의 경험담을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 중에 하나,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다카우라는 수용소에서 마우텐하우젠 수용소로 기차를 이송하게 되는데 기차 한 칸에 50명이 타고 있었대요. 창문에는 쪽창이 2개 있는데 가다 보면 자기가 살았던 자기 고향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 창에 다 모여가지고 이 빅터 프랭클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창밖을 내다보게 해달라고 사정하고 그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내가 왜 이걸 원하는지 짐작하지 않겠어요? 하고는 이제 그 정말 부탁을 해. 그런데 그들이 무례한 태도로 그의 간청을 비웃으며 묵살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살았다고? 그럼 벌써 실컷 봤겠네. 틀린 얘기 아니죠. 근데 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어떤 깊은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그 염원, 소원,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남의 어떤 그 간절함을 무시해버리고 비아냥거리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서 절대로 그럴 분이 없겠어요. 일부러 그럴 사람들이 없죠. 이 땅에, 여기에는. 그럼에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자기의 중심, 자기의 소원에,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가녀린 소원을 묵살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대상이 되어주는 사람, 정신적 산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감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박현동 목사님 통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좀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제가 쭉 봤는데 이걸 좀 코멘트를 좀 해보면 두 번째 심각한 문제를 고민으로 가져온 학생에게 어떤 상담을 할까요? 그런데 이제 한 14분이 답을 해주셨는데 14분 가운데 공감이라는 언어를 쓰신 분들은 7분. 공감과 비슷한 언어를 쓰신 분이 2분. 그래서 14분 중에 9분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거든요. 실은 이 공감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가 될 텐데 공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상담을 좀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상담이라는 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지만 실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이죠. 학생의 세계에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의 품에 그 학생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비유할 때 결혼에다 비유하기도 해요.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그 내담자의 하는 이야기와 몸짓과 표정을 통해서 상담자에게 떠오르는 풍부한 상상력,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 능력이 이거 훈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실은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자기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왔잖아요. 자기 인생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전혀 그 사람의 경험과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자라온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어떤 한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마음, 혹은 조금 더 좀 강하게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감하고 나의 특유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도우려는 그 태도가 있다면 거기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게 틀렸던 맞았던 간에 부족했던 충분했던 상관없이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이, 교수님이야 오랫동안 상담을 하셨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론도 제기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어떤 아이가 자기 얘기를 막 해.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잘 들으면서 막 머릿속에 생각도 나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요동이 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을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떠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무조건 판단하기보다는 그리고 단정을 짓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언어화해서 말로 표현해서 그 듣는 학생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상상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느끼고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얘기를 막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 정돈된 생각을 그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rephrase 한다고 그래요. 내가 들은 얘기를 다시 이렇게 다른
그 표현으로 다른 문장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들은데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 접는 거예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상상에 의한 얘기를 내가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이야기, 자기가 그렇게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표현력도 부족하고 어린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알아먹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그냥 선생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게 떠오르는 생각, 내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 상상,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언어화하는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정보, 지식, 그다음에 감정의 반응,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인생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두 번째 이 주제는요, 이제 공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때 좀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듣는 방법이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요. 잘 듣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는데 잘 듣는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들으면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귀로는 보고 눈으로 들어라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눈으로 듣고 귀로는 봐라. 그러니까 오감을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냄새도 하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풍겨지는 어떤 느낌 이런 걸 다 표현해서 오감이라 하는데 일단은 하여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야 돼요.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코로나 시국에 제가 한 2년 반 동안 상담자를 대면 상담도 잘 못했지만 대면 하더라도 저도 마스크를 쓰고 내담자도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비대면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게 줌으로 하는데 그 굉장히 난점이 뭐냐면 눈으로 그 이 얼굴 표정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백신을 맞은 분일 경우에 내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을 터이니 저도 3차 접종까지 완료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당신은 이 마스크를 벗고 해주면 좋겠다. 내가 눈으로 당신의 표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대체로 협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들은 거를 한번 정리 요약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그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그마한 손수첩, 작은 수첩을 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좀 했었어요. 메모를 해가지고 쭉 보다가 그 사람이 한 15분, 20분 정도 얘기했으면 그 메모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아까 얘기대로 그 들은 얘기에 떠오르는 내 감정은 그 공감이라는 차원에서 했다면 실제로 들은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그걸 받아 적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내 얘기를 집중해서 제대로 듣고 있구나. 이제 그런 그 신뢰감을 갖게 하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선생님한테 와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논리도 맞지도 않고 말도 언어도 이상하고 뭐 이러면 선생님이 귀를 막게 되잖아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러면 상담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죠. 어떤 영화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Good Will Hunting이라는 영화가 있죠. Good Will Hunting이 아니고 제가 갑자기 그거 좀 헷갈리는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로빈 윌리엄즈라는 유명한 그 이제 영화 배우가 거기에 이제 처음에는 정신질환자가 돼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자기가 입원을 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있는
그 다양한 뭐 조현병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마약 중독자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다가 이제 본인이 그 깨달음을 얻는 거야. 어? 자기가 인생을 잘못 이해했다. 그 영화 장면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 이제 그 자기를 치료하는 주치의하고의 만난 장면을 묘사하는데 주치의는요, 이 사람이 뭐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걸레 마대자루를 타고 하늘을 돌아다니는 그런 상상에 빠지고 정신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듣는 척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기 앞에 커피에다가 설탕을 몇 잔 하면서 그 맛을 보면서 얘기를 듣는 척만 하고 그 맛을 보고 아 이거 아닌데 설탕 다시 타고 듣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TV에서 그 영화에서는 이제 복선으로 깔고 나중에 이 사람이 퇴원하겠다고 그럴 때 의사가 당신 아직 이슈가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퇴원하냐? 나 퇴원 동의해 줄 수 없다. 이러니까 당신이 내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내가 퇴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가. 그리고 그 듣는 태도에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그럴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기를 존중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자기 대상이 되고 그 자기 대상이야말로 정신적 산소가 되어서 내게 생명을 주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내담자가 대화 가운데 할 수 없거나 미처 못다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100마디 중에 100마디를 다 하고 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보통 그런 거 준비하지 말고 상담소에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하고 만나기 전에 선생님한테 이런 거 물어야 되겠다. 아, 요거 좀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는 몇 가지를 준비해 와요. 그럼 저는 이제 가끔 그 프로이드 흉내를 내서 자유현상 아무 준비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만나서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라 이렇게 해도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 가운데는 무슨 욕심이 있느냐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는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냥 생애 경험대로 하신 거를 제가 이해하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담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어해. 내가 이만큼 고민을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한다. 그런데 잘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잘 따라서 그 결과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상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별로 효과 없는 거야. 왜냐면 늘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고 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결혼해서 남편이나 자기 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문제가 생겨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누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건 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랄까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러 왔는데 세 가지를 묻고 가. 질문 하나, 그 질문 하나 답변하는데 한 10분, 또 두 번째 질문 좀 길어서 한 20분, 그 세 번째 질문 한 15분, 마무리 짓다가 그러면 50분, 60분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분이 나한테 들려준 세 가지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하지만 이 못다한 얘기가 뭐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 권위 있는 인물에게 가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 아버지가 워낙 어렸을 때 좀 엄격하신 분이라 좀 아버지한테 제가 할 말을 1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 2마디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아버지하고 한번 그런 문제를 털고서 막 아버지한테 좀 뭐랄까 반항적인 태도로 얘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아버지는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가 할 수도 없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나 봐. 오랫동안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행간을 읽어줘야 되는데 아들이나 아이가 하는 얘기만 듣고 그거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을 보고 듣는지 자신을 잘 의식하면서 내담자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패치 애담스라는 그 영화 얘기를 다시 하면 그 안에 이제 나중에 그 물주가 되는 거야. 돈을 많이 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왔는데 이 주인공이 그 사람 방에 찾아왔을 때 딱 묻는 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 4개를 보여주면서 이거 몇 개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게 자기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4개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4개라고. 또 미친놈 하나 들어왔구만 이러면서 막 그냥 호통을 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병원에서 나갈 때쯤에 이제 그 주인공 패치가 그 영감이 이게 몇 개냐 물어봤을 때 눈을 이렇게 흐리게 뜨고 이 4개에 집착하지 않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몇 개로 보일까요? 1개. 네? 1개? 예. 아니죠. 저번에는 이게 눈의 네. 초점을 손에다 두지 않고 손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손가락은 대략 8개로 보여요. 왜냐하면 두 눈이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니까. 왼 눈도 보고 오른 눈도 보니까 손가락이 2개로 겹쳐져서 8개로 보이는 거예요. 8개. 이게 뭘까요? 그게 그 드라마 영화에서 하려는 얘기는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네. 문제 넘어선 내가 보지 못하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좀 경청 얘기하면서 너무 다른 영화까지 끌어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다음번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담 거기 이제 거기도 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 자기 아내와 영혼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하여튼 그 우리가 그 대화 넘어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삶의 이야기와 못다한 얘기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을 가지고 이제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려야 할 것과 지녀야 할 것들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과 정신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불란서의 정신분석가인데 줄리아 크리스티바라고 하는 여성 정신분석가인데 그가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랑과 정신분석. 책이 이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좀 어려운 책이에요. 불란서 사람들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좀 어렵게 써요. 좀 이렇게 주제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막 깊이가 복잡하고 그런데 그 책은 좀 비교적 단순해요. 내용은 뭐냐면 분석가가 자기가 치료하고 분석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분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청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 유아부 어디에 속해 아니면 청년 대학부를 가르치든 간에 그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교사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매정하고 무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상황이나 아픔과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더라도 사랑의 핵심을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들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끌어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부모님들이 해야 되지만 제3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실패하고 부모가 실패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제3의 방어선을 펴서 그 아이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무슨 힘으로 구하겠습니까? 사랑. 이런 어떤 사랑의 힘이죠.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그래서 버려야 될 태도는 제가 이제 뭐 많은 그 원고에다가는 이제 새 사례들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 사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요. 첫 번째 버려야 될 태도 하나는 일방적 태도입니다. 이 권위주의적 태도라고 그래요. 권위를 갖고 권위 있는 사람과 권위주의자와는 구분해야 됩니다. 권위주의자는 나쁜 거예요. 권위를 지닌 사람은 좋은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권위주의자였습니까? 아니면 권위 있는 분이었습니까? 권위 있는 분. 뻔한 답이죠.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하지 말라 그래요. 뻔한 질문을 그냥 아이들이 예수님은 참 권위주의자들이 보이지 못하는 진짜 어떤 권위, 영적 권위를 지닌 분이다. 이런 답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끌어내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제가 지금 방금 뻔한 대답을 유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권위주의적 태도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자식들을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들 또한 그거 아버지를 보면서 욕하면서 자랐는데 자기의 아이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가 자기도 그런 시어머니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폭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는 폭군의 인생을 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버리고 좀 자연스럽고 좀 양육적이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청소년 남자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원한 아버지,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데 아들에게만큼은 근데 그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15, 16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그 아버지를 경험한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무서운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그 무서운 모습 중에 폭군과 같은 모습들이 이 아이의 내면 속에서 어떤 좋지 못한 에너지라 그럴까? 네. 그런 기운을 이 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벌벌 떨어요. 그리고 긴장하고 경직되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치러도 또는 운동선수라면 시합에 나가서도 자기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위주의적인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힘에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면 저는 이제 어머니의 강력한 어떤 그런 분위기에 시달리던 딸에게는 그 어머니의 그 무서운 모습, 어머니 죽이기를 하라고. 뭘 죽이라는 게 칼로 죽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니가 자기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얽맬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그런 어떤 억압된 삶을 살았던 아들에게는 아버지 죽이기를 하라고. 이제 심지어는 그 부모님들을 제가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부모가 대번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번에 저한테 그래요. 아니 선생님한테 애 좀 고쳐달라고 보냈더니 왜 이렇게 요즘 반항하고 대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에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뭐랄까 이해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아마 그 아이가 그러는데 아버지를 아무리 뛰어넘는다 그래도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품을 열어주셔야죠. 어머니가 그 딸의 그 뭐랄까 막 반발하고 막 행패를 부리는 것들을 품어 안아주셔야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쉬운 경험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거는 자기애적인 태도예요. 자기 욕구만 생각하는 자세예요. 제가 그대로 읽으면 자기의 욕구와 자기 중심적인 기대감만을 표현하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태도이다. 흔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을 학대하는 것은 순간의 힘든 상황, 피곤한 상황을 자기 입장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영어를 쓰면 액팅 아웃이에요. 분풀이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응어리지는 어떤 피로감이나 어떤 그 고통스러운 분노를 그 약하디 약한 어린아이에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뉴스 보면 막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들 그 보육교사 하지 말지. 맞아. 응? 왜 저러고 그 CCTV에 잡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보통 그 힘없는 개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집어 던지고 발길로 차고 말이죠. 극단적인 케이스가 그 정인이라는 아이 얘기 아닙니까? 네. 보육교사가 아니었지만은 양 부모가 그랬다는 거지만 어쨌든 이건 자기애적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주일학교 그 프로그램 하다가 막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을 해서 분노를 표하거나 아이들에게 막 신경질을 부리거나 그럴 때는 우리 저 목사님들한테 가셔서 좀 털어놓고 기도도 받으시고 상담을 좀 하셔야 돼요. 그 응어리진 게 그 아이들한테 표출되는 게 그 아이에게 대한 직접적인 분노나 피로감보다도 뭐 그런 것들이죠. 자기 욕구만 생각하는 자세예요. 세 번째는 폐쇄적인 태도예요. 다른 사람의 궁핍함이나 감정의 힘든 상태를 전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알아차리려고도 하지 않는 태도죠. 혼자만 갖고 누리려는 욕망이지요. 네. 하인리히 벨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때 거기 나는 플랑코라는 한 여인이 말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게 다 없어요. 그래서 막 먹을 걸 찾아서 막 구걸을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이러는 판인데 그분은 새벽에 딱 일어나면 자기 지하 창고에 내려가서 자기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매실청, 과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는 거야. 하나, 둘. 그러면서 99, 100. 오늘 드디어 우리가 100개를 넘겼네? 그 알다가도 모르는 그 야릿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그 과일 보관 병을 세워나갔다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나누지 못하는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고 전쟁통에 먹을 게 없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창고에다 모아놓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누려라. 자 이제 지녀야 될 태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바람직한 태도는 양육적 태도다. 양육적 태도. 가시고기 이야기를 보면 자신을 희생해서 자식을 길러내고 생명을 부여하는 형태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죠. 한때 제가 귀국해서 그 상담을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산소 같은 아빠나 엄마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이산화탄소 같은 아빠나 엄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아마 그 산소 같은 여자 뭐 이런 그 광고 문구가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하면서 나는 산소 같은 아빠야, 이산화탄소 같은 아빠야. 그랬더니 당신은 산소지 그러더라고요. 마음속에 긴장했어요. 산소 같은 아빠는 엄마하고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막 신나게 놀다가 아빠가 들어오는 초인종 소리가 나고 아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다 다녀오셨어요. 그러고 싹 집으로 가는 거야. 이산화탄소 같은 아빠인 거죠. 근데 산소 같은 아빠는
다들 자기 일 하다가 그렇다고 엄마가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아빠가 오면 그냥 아빠한테 엉겨붙고 아빠 놀아달라 그러고 어떻게 피곤하지 않냐 그러고 이런 거죠. 왜 그랬습니까? 양육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게 이제 저한테 표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학생들이 저보고 교수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그 교회에 그 목사님 부르던 그 입이 붙어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해요. 그러고 실수했다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러는데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수라는 부름보다는 목사라고 불려지는 게 더 좋다.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양육적인 아버지 같은 따뜻한 느낌을 교수는 가르치고 어떤 면에서는 좀 훈육하는 뭐 그런 분위기. 물론 교수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수해서 저보고 목사님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양육적 태도에서 비롯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하는 태도 여기 이제 거기 케이스를 하나만 소개하면 인터넷 게임에 빠진 아이와 잔소리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례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게임에 빠진 아이에게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조언이 도움이 될까요? 또는 담배를 피우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너무 음식을 많이 폭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참 그 아이들에게 저는 가끔 뒤통수를 치는 얘기를 해라는 거죠. 그 인터넷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 제자인데 벌써 이제 한 50이 넘은 제자지만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부부가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헤매니까 부부가 남편 직장 생활하고 이 사람도 어디 그 발란티어 일을 하고 막 이럴 텐데 신학교 오기 전에 한 5년 동안 아이와 같이 게임을 했어. 저는 뭐 그 게임 세상에 잘 모르는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그 뭐야 하여튼 그 커뮤니티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장이 된다는데 그런 거 아세요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기겁을 하더래. 그러니까 중독에서 벗어나오는 건 뭐고 게임 가지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주 독특한 자녀가 됐대요. 저에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저한테 진로 지도를 받기 위해서 잠깐 저의 상담실을 찾아왔는데 자기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해서 저처럼 상담가가 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평소에 생각한 대로 어디 사관학교 들어가서 군인이 되는 게 좋은지 이제 고민을 한다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 답지 않게 굉장히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왔더라고요. 물론 다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참 기쁜 마음을 그 엄마에게 이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저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깊이 이해하는 쪽에서 좋은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불순종하는 아들과 소리 지르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한 얘기도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사례를 읽으시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호적 태도입니다. 역할 전도, 역할 변화, 역지사지라는 개념입니다. 그 군에 가면 저는 이제 그 자동 소총 사수였어요. 제 군 주특기가 그러니까 보병이었는데 이제 그 훈련소에서 얘기죠. 그 사수와 조수가 있어요. 근데 훈련소에서는 똑같은 훈련병들이니까 사수를 한 사람이 하면 조수가 돼가지고 옆에서 하고 역할 교대가 일어나요. 그러면 조수와 사수가 또 바뀌니까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도와주고 잘못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기가 사수가 됐던 사람은 사수라는 건 총을 쏘는 사람이고 조수는 그 옆에서 탄약을 공급해주고 주위를 관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를 받게 되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부대에서 교육계를 맡았는데 교육계 사수가 저를 이제 조수로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사수가 제대에 나가니까 제가 교육계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선생님이셨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어른이었어요? 우리도 다 어린 아이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아들이었고 우리도 딸이었어요. 철 모르는 철부지였다고요. 어느 틈인가 우리가 교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할머니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역할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공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조금 하겠지만 상담자는 내담자만 치유롭고 변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도 함께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요즘 뭐 이 예능 프로그램에 리스펙트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영어가 respect잖아요. 네. 다시 spect는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보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본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펙트라는 건 다시 본다는 뜻인데 이제 그거를 존중하다, 존경하다 뭐 이런 뜻으로 되지 않습니까? 바로 상호적인 태도는 가장 높은 수준의 상담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학생을 상담할 때에 그 아이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네. 아니면 반대로 나의 품에, 나의 가슴 안에 그 아이를 품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양육적 태도이기도 하지만 실은 리스펙트예요. 저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저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한 유치원에 아주 코흘리개인데 사실은 그 아이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상호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가서 경청에 대한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아까 권위적 관계, 양육적 관계 이건 뭐 덧붙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제 공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비드 나지오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는 불란서 사람인데 내담자를 향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하는 데에는 다음에 3가지 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적인 경험에 대한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감적이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못하죠. 근데 그 의식적인 공감. 두 번째는 무의식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동원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무의식에 포함되는 것까지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정신분석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믿고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속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동요나 느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연들에 계속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것까지도 포함할 때 그건 무의식과 좀 많이 닿아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에까지 의미 있는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청하는 자가 그 학생의 입장에서 상상 능력을 발휘해서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공감하는 두 사람 사이에 A와 B, 상담자와 내담자 아니면 선생님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대화가
제3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대화일 수도 있어요. 의식적인 건 의식적으로 공감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무의식 경험에 대한 공감이나 아니면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공감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참고로 들으세요. 받아들이시건 아닌 건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가 저에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듣고 무의식 경험까지 있는 깊이 있는 공감을 할 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내가 그 사람의 세계 속에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한 얘기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끝을 못 봤는데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드라마가 있어요. 아마 우리 젊은 선생님들 아시겠는데 25, 21. 참 재밌잖아요. 한 사람의 아버지가 부도 낸 후에 여기서 지금 남자의 아버지는 꽤 큰 사업을 하는 준재벌의 아들이었는데 부도한 뒤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이 아들을 수소문해서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 말이야. 내 인생 완전히 너희 아버지 때문에 부도당하고 이게 뭐냐. 근데 그분들의 아픔을 이 친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저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하게 살지 않겠고 행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빚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여자아이가 이제 희도인데 펜싱 선수죠. 그랬더니 이 친구를 초대를 해가지고 그 학교 수도가로 데리고 와서 그 우리 수도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뒤집어 놓고 물을 막 불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잠깐 동안 잊어버린 거야. 자기 아버지 문제나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던 자기의 비참한 생각 다 접었어요. 그러고는 그 주인공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았지? 행복했어? 잠깐 비밀로 우리 둘만 있을 때 행복하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남녀 간의 깊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통하는 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를 공감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 그의 인생이 앞으로 탄탄대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상담이란 내담자고 학생이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다. 네. 자, 이건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좋은 경청자가 되는 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함께 대화 나누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칼 로저스라는 분 유명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을 나온 심리학자고 상담자인데요. 우리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대부분의 상담 이론은 이 칼 로저스가 기초가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치유를 발생하게 하는 상담자가 가진 인격적 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덕성이나 인격의 성품에 해당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더 할 수도 있지만 그 세 가지인데 남을 돌보는 무조건적 긍정적 배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조건 긍정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리가드라는 말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아주 안녕을 빌어주는 태도죠. 두 번째는 진정성이에요. 정직한 말과 마음과 행동이죠.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정확한 의사소통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상담을 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설문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떠들 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떠드는 아이들에겐 습관적으로 떠드는 아이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드렸지만 선생님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러고 어떤 아이들은 집중력이 부족해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가르쳐. 왜 떠드는 거야.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든다. 예배 시간에 조용해라. 이러는 거는 아까 그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하는 아이에게 함부로 막 그 야단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별로 효과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공감에 대한 얘기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써주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혹시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에 좀 질문이나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좀 그렇지만 우리 그 귀하게 모신 분이라 혹시 선생님들 중에 꼭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한번 해서 잠깐 시간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됐지만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좀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좀 하기도 좀 부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우리 저 박현동 목사님 통해서 이메일로나 이렇게 주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김준일 교수님 오늘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수님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